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의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두 분의 강연을 토대로 해서 이 토론에서는 대안을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석이 좀 준비 중인데요. 준비되는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함께 해주신 윤홍식 교수님과 홍춘욱 대표님을 포함해서 5분의 패널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님입니다. 최진호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장과 대학원장, 한국인구학회 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함께 해주실 분은요,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유명순 교수님은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보건정책 전문가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또 함께해 주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님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이시며 KDI 인구구조 대응 연구팀, 글로벌 경제연구실에서 근무하셨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운영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실 패널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는 전 다올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피데스 자산운용 부사장,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삼성자산운용 리서치 본부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주요 저서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경제 트렌드 2019 등으로 우리나라 투자업계 1세대 이코노미스트로 지금 현재 이름을 떨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럼 토론자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좌장이신 최진호 교수님께 저는 마이크를 건네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고요.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토론 함께 청해 주시죠. 오늘 1세션의 사회를 볼 최진호입니다. 저도 이런 토론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오늘처럼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를 아주 집중하면서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이 노동 구조를 포함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투자 전문가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3고 시대에 어떻게 뭘 하면 좋을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귀한 두 분 발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세 분의 지명 토론자들이 이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먼저 유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제가 하는데 제가 토론문을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화면에 띄워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기 가서 근데 들으셔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 우리 윤 교수님과 홍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섭외를 의뢰가 왔을 때 제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제 두 번인가를 고사를 드렸는데 이제 저는 보건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건학을 하고 다시 공부를 좀 길게 하면서 이제 사회와 건강과 환경이라든지 공중보건과 관련된 위험과 그 위험을 대응하는 사회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앞에 그 이력을 소개해 주실 적에도 그런 점에서 방역이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감염병 유행, 이번의 경우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들에 나름대로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보건의료의 이야기를 좀 더 해주면 좋겠다,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홍 박사님의 대표님의 말씀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경청을 했고, 윤 교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발표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면서 들었던 생각, 저라면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쯤 더 구체적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보셔야 될 텐데 고개를 돌리셔야 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 강연 그 보조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윤 교수님의 발표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라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동시에 발생한 외재적인 위협입니다만, 결국 바이러스의 대응은 사람이 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TTQ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고 트레이스를 하고 쿼런틴을 시키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방역 혹은 미국의 방역, 이탈리아의 방역처럼 그 나라의 방역의 체계가 있고, 이번에 델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후반부부터 2021년에 걸쳐져 있었던 많은 위기 속에서 또 지금도 병상이라든지 보건의료 인력과 같은 의료 체계의 문제,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도입과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그 나라의 역량과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의 체계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똑같이 가장 인프라가 많고 가장 인력이 수준이나 수가 많아도 그 나라에서의 불신과 정보에 대한 오정보나 아니면 음모론이 팽배하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와 소통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렇게 아우러지는 그 나라, 그리고 어떤 2020년, 2021년, 2022년 한 나라에서도 해에 따라서 감염병을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수준과 현황이 다를 터인데, 이걸 윤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알려주신 바와 같이 재원과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먼저 혹은 언제까지 배분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하느냐와 같은 그 사회의 정책이 잘 보여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함께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동일하지 않았고, 그 동일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감염병 위기 대응의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의 회복력에, 저 같은 보건학자들이 조금 더 주의하고 있는 것은 소위 롱 코비드라고 하는 것이 계속대로 머리가 뿌얘지는 이런 신체적인 증상 외에도 심리 정서적으로 또 이 공동체의 문화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의지와 관련된 전반에 걸쳐서 확진자의 숫자나 누적 사망자의 숫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산출 지표 이외에도 장기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걸쳐지는 그런 결과와 회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30개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이제 일부 국가들과 이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체, 여기에는 오늘 이제 후반부에 계속 말씀해 주실 연금과 관련된 소셜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도 있겠지만 한 명 한 명의 개인과 집단이 있고, 민간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게도 민간이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주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의 성과에 강조될 필요가 있고, 미디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보건학에 들어온 지가 이제 몇 년 뒤면 30년이 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만큼 미디어의 그리고 이 정보통신의 차지했던 비중이 컸던 적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하고 또 다른 차원의 팬데믹이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우리가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긍정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올해 초반에 발표됐던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즉 확진자의 그 규모나 아니면 누적된 사망자의 규모나 초과 사망의 규모와 같은 그런 의학적이고 보건학적인 지표 이외에 이 과정을 버텨나가야 했었던 홍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이 집단 속에는 계층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와 여러 가지 자원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60대가 똑같은 60대가 아니고 70대가 똑같은 70대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다시 말하지만 회복과 적응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산출 결과가 아니라 아웃컴에 해당되는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보면 재고의 여지가 여전히 있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마스크를 벗고 격리 의무를 없애면 끝이 나는 게임이라기보다 그래서 그런 게임과 같은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사실은 저 위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언급밖에는 할 수 없지만 절차적이고 그리고 가치가 포함되는 최종적인 성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에게 저와 같은 보건학자를 비롯해서는 할 일이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팬데믹 3년 차에 들어오면서 저와 같은 보건학 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스마트하셨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거의 월에 한 번씩 인식조사를 해왔었는데 뒤에 시간이 안 돼서 아마 이 슬라이드 제목밖에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대개 감염병 지식의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한국의 경우는 그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주 그 대책 없는 감염병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요. 청년층의 지식 이해도도 이제 낮지 않았던 그래서 비교적 그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다양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연합된 나라들에 비하면 꽤 좋은 리터러시를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코로나19가 어마어마한 패닉과 공포였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보완할 필요를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혹시나 다루어질 수 있을지 오후에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30개월이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름이 코로나 패밀리에서 뭐가 오느냐의 차이일 뿐 혹은 4년 뒤냐 5년 뒤냐의 차이일 뿐 또 오고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게 달라지지 않는다. 초기에 우리가 기억 속에 남아있던 콜센터를 비롯한 밀집 환경의 시설의 개선이나 아직도 우리한테 고위험의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혹은 곧 제가 될 요양시설에서의 입소자 분들의 삶의 환경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은 투자와 그리고 사회정책의 이 노력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무엇보다 현장 존중이라고 하는 과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정말 뼈를 갈아놓고 혼을 갈아놓고 정신을 갈아놓아서 버텼던 공공의 분야의 의료인들은 물론이지만 민간의 헌신도 그것에 걸맞은 보상과 걸맞은 이 개선의 약속을 아직 다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 대응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영웅이나 감사는 받았지만 공정하냐의 문제에 부닥쳐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정책은 당연히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고도화를 해야 되지만 그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고 그리고 그 절차에 뒤따른 결과의 책무를 예컨대 소상공인분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공개라고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가운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드론을 쏘아서 사람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일방적으로 한 명 나오면 아파트를 통째로 격리하고 그랬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능하게 했던 참여와 수기가 일방적으로 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위험은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인 감염병의 이 몰 계층적인 대응보다는 어떻게 다음번에 또 문제가 오면 민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아시겠지만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대학에서 감염되신 선생님이 겪으셔야 했던 맨 처음 학생 감염이 됐을 때 그 학생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얼굴을 갖추어야 한단 말은 무슨 멋있는 신문 제목의 기사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 정책과 그리고 노력 투자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한국은 힘들었었던 게 백신 패스와 관련된 논쟁이었는데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 그리고 접종을 해야 되는 당사자 중심을 강화해야 하는 게 높은 한국 방역의 정보통신 기술의 통합이라든지 높은
높은 국민의 참여와 마찬가지로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령대분은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국 분들은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면 심각하다의 인식이 내가 감염될 수 있다의 인식보다 높았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감염되면 큰일이다. 이건 정말 나한테도 심각하지만 나 때문에 내 아이들, 내 직장, 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끊임없이 두려워하시면서 지난 30개월을 살아오셨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런 점들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코로나19의 건강을 걱정하지만 그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려했던 건 내 감염 때문에 미칠 민폐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음을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또 초기에 우리가 워낙에 강도 높게 개인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저렇게 감염될 두려움보다도 감염되면 주변에서 비판받거나 비난받거나 낙인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는데, 이 개인정보의 공개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나니까 떨어지고, 드디어 제가 조사했던 그동안 이번 9월에 역대 최저치, 드디어 좀 코로나19를 그냥 다른 독감이라든지 이런 다른 일상적 감염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이 사회에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망과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 젊은 분들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건 그냥 다 넘어가고,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접종을 하겠다라는 의향, 그리고 백신 접종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았던 것, 즉 한국의 방역에 있어서 똑같지 않았다. 위험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의 수용도,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서로 달랐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이번 포럼의 제목이 엔데믹 이었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엔데믹이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엔데믹을 지향 그렇게 되기를 하루빨리 바라고 있죠. 그림 보시면 팬데믹 속에서 보내왔던 지난 긴 시간에서 우리는 지금 저렇게 점점 감염이 있다 해도 치료제, 백신, 기타 손 씻기와 여러 가지 의료, 특히 한국은 비교할 수 없이 간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엔데믹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 가치나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을 테인데요. 이 팬데믹 속에서는 그거를 압도하는 이 탈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들었었던 거죠. 실제로 올해 초 그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라이언이라고 하는 WHO의 이 일종의 팀장이죠. 저분의 말은 엔데믹이 되면 끝날 것처럼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 말라리아도 그렇고 HIV도 그렇고 엔데믹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건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잊지 않는 것도 역량이고 그 학습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면서 일상을 오늘 다루시게 될 많은 주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딱 3가지가 마지막 저의 키워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시설이라든가 고령자들의 대부분의 삶의 주거 여건을에서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강조하는 리스크의 관리, 오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자산의 관리나 경제적 리스크를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의 공중보건의 리스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다가 알려져 있는 known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코로나19가 좀 교훈이라고 보는데 회복입니다. 롱 코비드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 소상공인을 비롯한 혹은 은퇴 이후의 삶의 막막함에 재난이 미친 영향을 얹어서 고민해야 되는 많은 계층을 생각하면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그래서 현장의 회복 탄력성, 보건의료 인력이나 보건의료 기관의 회복 탄력성과 함께 지역의 회복 탄력성,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언노운일 수 있는 것들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거창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코로나19 덕분에 눈을 뜨게 된 게, 예전에는 내 분야 아니야 라고 했던 것 같은 게 이제 생태계, 기후 문제, 그리고 국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생태, 기후,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라고 하는 문제들이 코로나19가 마지막으로 준 게 아닌가. 당장 우리는 이제 마스크 해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의 위험을 다른 감염병 위험처럼 acceptable, 즉 수용할 수 있고 설사 문제가 돼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키워야 하는 게 지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의 많은 계층과 함께 해야 될 일이지만 파란색으로 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공유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간을 좀 더 쓰셔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네요. 오늘 이 은퇴 전략 포럼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지난 한 3년여 동안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첫 번째 윤 교수님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주 분석적으로 잘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러한 재난을 겪으면서 이제 3고 시대가 됐고, 이 3고 시대에 개인들은 어떤 전략으로 본인들의 노후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얘기해 줬고, 또 우리 아까 홍 박사님 말씀에 건강도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거치면서 개개인들이 참 많은 건강에 대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이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왔을 때 보다 더 성숙한 그런 대처를 국가도 할 수 있고 개인도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우리가 레슨을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 문제를 짚어주시는 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KDI의 우리 이 박사님 토론해 주시고, 시간은 뭐 한 15분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다양한 발제 내용과 또 토론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KDI라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오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정책적인 관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좀 발제에 대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회안전망, 사회정책이라는 게 물론 모든 국민을 이제 커버하고 있지만 결국에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좀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 연령대와 또 은퇴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조금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들어가는 정책 자체도 다르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경제정책, 경제성장이 워낙 주된 정책적 관심을 받다 보니까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안전망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들은 이런 경제사회적 위기가 일어났을 때 특히 근로연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노인과 아동에게만 복지가 전에 주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들어오기도 하였고요. 또 금융위기 2008년 때에는 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이미 도입되기로 논의되었지만 한 차례 확대되어서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또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은 이런 근로 연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분의 한계가 굉장히 크게 드러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윤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많고, 특히 이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안전망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커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의 재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뭐 아직 엔데믹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의 시기도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보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전히 뭐 숙박, 도매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은 크게 회복되지 않은 반면에 뭐 배달, 운송 그리고 IT 업계 이런 데 있어서의 그 고용 상황이 무척 좋아진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산업의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 대응 뭐 이런 거에 따른 정책적 대응 이런 것도 또한 다들 그 노동시장 일자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 조정의 부담들은 취약계층, 우리가 말하는 그 임시일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 사회안전망을, 고용안전망을, 사회정책을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코로나19 때 드러났던 한계와 또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런 산업 전환까지 생각해서 본다면 저는 가장 커다란 과제는 지금 이 사회안전망이 커버하고 있지 못하는 그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그 소득 기반, 소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먼저 그 기반이 체계적으로 깔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의 이제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퇴직을 당한 사람에 한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런 산업 전환에 따른 대응을 고려한다면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는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 넘어가는 사람,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그 정규직 근로자를 위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런 어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뭐 의도적은 아니지만 그 경제 성장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재정 부담을 크게 짊어지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통해서 이 근로자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정규직 근로자 이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이용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런 산업 전환 시대에 그 조정 비용이 오롯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다시 한번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고 비용을 조정하고 또 대신에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높여주는, 좀 그래서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자체를 완화시키는 정책 과제 또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고령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고령층 관련된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연령층은 오히려 사각지대가 심각해서 문제였는데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라는 70%를 커버하는 이 정책 때문에 사각지대가 높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득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되어지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고령층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그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11%인데 어떠한 제도적인 확대나 변화나 새로운 도입 없이도 이 사회복지 지출이 2060년에는 29%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이 고령층의 70%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령층이 확대되는 인구만큼의 70%를 또 새롭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의 효과성 또한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노인 인구의 몇 %로 이 재정 지원을 정의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가운데 그 최저 보장하고자 하는 노후소득을 확실히 하고 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효과성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정 부담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 관련해서 제가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배웠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투자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 있어서 은퇴 고령층뿐만 아니라 저 같은 중장년층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이런 투자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좀 개인적으로도 사적 그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 주택연금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주택연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대하고 후하게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싶어서라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좀 우리나라에 있어서 좀 이런 자녀와 그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이 또한 어떤 이런 노소득을 제대로 보장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보면은 그 연령층이 젊어질수록 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향후 새롭게 노인 세대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보다 잘 홍보해서 이것들을 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특별히 일하면서도 취약한 그런 계층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퍼센트로 하기보다는 국민연금 연계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선에서 다시 조정할 것도 필요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포함한 이 투자 교육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패널리스트로 우리 김한진 선생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입니다. 저야말로 은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만한 나이인데요. 실제로는 은퇴 전략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가장 부족하고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오늘 패널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 조금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팬데믹이 터지고 한 2년 지금 이상 경과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팬데믹이 우리나라의 보건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윤 교수님 지적하셨던 이 사회 보장 시스템,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 시스템, 그리고 조금 고령자에 대한 은퇴 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적나라하게 원래 있었는데 팬데믹이 오면서 더 이렇게 민낯을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그런 의미로 저는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과제를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윤 교수님 좋은 강의 들었고요. 또 홍춘욱 박사님 또 강의도 좀 잘 들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고도 성장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갈등과 시스템적 어쨌든 모순, 그리고 소외계층의 양산, 이런 것들의 사회적 비용을 좀 지불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3만 불 중반까지 1인당 GDP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국가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다. 가령 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르는 동안에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요. 또 계층 간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는 그러한 통계가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본격적으로 또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그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 감소라든지 실업 공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굉장히 그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눈앞에 닥친 거죠. 현실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정말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해야 될 어떤 막중한 과제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교수님 그 강의 중에 제일 마지막 고양이 그림이 참 여운이 남습니다. 정말 스펙이 계속 그 강화되는데 저희 때보다 저희 그 자녀들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냥 놀면서 학교 다녔는데 이 친구들은 뭐 입학하자마자 신입생 환영회 끝나면 졸업 후에 취직 걱정부터 하는 그런 애처로운 그런 상황을 저도 이제 애들 키우면서 경험을 했었는데요. 결국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 또 기업들의 조금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해야 되는데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수익성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줘야만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좋은 일자리란 결국 그 국제적인 통계를 보니까 일본도 좀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약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고용이 안정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그 고용을 많이 해주는 중견, 중소기업이 있어야만 대기업도 살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겠다. 윤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결국 그 서비스 부분에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의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조금 자영업자 위주의 저부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서비스 부분에 어쨌든 저부가 그 영세업자들이 포진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현실인데요. 고부가가치 서비스라고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저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고령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분은 관광과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부분이 빨리 개혁되고 시스템적으로 정비되고 또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지금 중국이 가장 그 급속한 노령화 국가로 지금 등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쨌든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쨌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갈 수 있도록 하면 간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보조 인력이라든지 또 파생된 어쨌든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학자분들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또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분야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전략 상품화 시켜서 K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문화 상품을 조금 더 세계에 알리고 이런 관광객 유치가 결국엔 뭐 수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쨌든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2030 세대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4050이 됐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어쨌든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업 쪽에서 많이 만들어줘야만 어쨌든 지금 청년 장년층들이 조금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은퇴 세대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홍 박사님 좋은 강의 들었지만 저도 이제 뭐 마켓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면서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논리적이고 또 좋은 인사이트로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평소에도 저는 이제 조금 그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요. 평균적으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투자 상품의 변동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다 검증된 사실이고요. 은퇴 세대의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산 관리를 단기 투자 혹은 몰빵 투자 해서 투자에 손실이 생긴다면 삶의 질의 저하로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평균적으로 장기 투자 또 보유 기간이 긴 그러한 투자 전략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좀 자산 관리의 컨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홍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부동산에 지금 우리나라 그 은퇴 세대는 올인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에 올인이 돼 있는데 이 부동산에 올인된 상태에서는 인컴 게인이 발생할 수 없죠. 부동산에서 세를 주지 않는 한 자산 캐피탈 게인은 생길 수 있지만 일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고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유효한 전략이냐. 그런데 지금 은퇴 세대 분들은 어쨌든 60대 이상 분들은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이거든요. 크든 작든 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다주택자이든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성장 시대에서 가능했던 스킴이 아닌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보면 이 패러다임은 이제는 조금 이제 저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동산 올인 컨셉부터 바꾸셔야. 그래서 홍 박사님 주장하신 미국의 우량 리츠를 산다든지. 미국은 펀드 개인 자산에서 펀드 비중이 주식 비중이 50%인데 그 중에는 거의 펀드죠. 근데 펀드 중에 또 리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 형태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빨리 바꾸시는 게 스마트한 은퇴 세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고요. 금융자산으로 결국 은퇴 후 어쨌든 생활비를 확보하는 전략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유영순 교수님과 이제 이영옥 연구부장님 강의도 말씀도 들으면서 생각을 한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취약점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바꿀 때가 됐다라는 것을 조금 더 느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영욱 연구부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조금 그 세대 간 은퇴 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혹은 기업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20, 30대의 어쨌든 그 분들한테는 개인연금과 좀 그 국민연금, 은퇴연금 이 3층 연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어쨌든 더 주입시키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0, 50대에는 어쨌든 이런 그 곧 다가올 은퇴 세대 시대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금 그 교육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은퇴하신 세대는 사실은 조금 늦었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교수님과 홍 박사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조금 현명하게 은퇴 시대를 어쨌든 조금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은퇴 세대를 조금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가, 사회, 기업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좋은 일자리 문제, 투자 전략, 그다음에 투자 교육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윤 교수님 발표 자료를 메일로 보고 맨 마지막에 이 고양이 그림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좀 의아했습니다. 이 그림을 왜 넣으셨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고양이 그림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 세대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용 취약계층 문제와 더불어서 이거 새 정부가 속히 이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정된 세 분의 토론이 다 끝났고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발표자든 혹은 토론자든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나 혹은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실 분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두 분 정도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아마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두 분 발표자께서 혹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또 첨언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 박사님부터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오늘 귀한 자리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적 문제가 사실은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출 대기업 위주의 혁신 경제가 한국 경제 성장의 트레이드마크고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또는 K-무비, K-드라마도 어떻게 생각하면 소수 기업들 또는 소수의 기획사, 소수의 가수들이 치고 나가는 가운데 그 뒤를 후속 성단들이 따라가는 형국이죠. 결국 자본이 투입되고 웹툰도 그렇고 다 성장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부분들은 죄다 수출 시장 겨냥해서 자본이 투입된 쪽에서 실패한 쪽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악전고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그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본 집약적인 생산과 투자 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 상장 기업들의 이익은 11배 정도 늘었습니다. 주가는 500포인트가 2000포인트 됐으니까 4배 올랐는데 기업의 이익은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왜 주가가 못 오르는가?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 변동성도 엄청나게 큰 데다 세계에서 최바닥권에 있는 배당 수익률 때문이겠죠. 그리고 물론 이 배당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주주들은 단타를 칩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투입됐던 돈들 중에서 젊은 20대 같은 경우에 매매 회전율이 20%쯤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판다는 뜻입니다. 1년에 55번 공중 회전을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2,000조 남짓한 나라에서 개인의 매매 대금은 8,00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단타를 치고 있으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대주주 입장에서 개인 소액주주 보기를 손님 취급하는 거죠. 결국 기업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20배 이익을 낼 정도로 효율성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너네 조용해. 그리고 대주주가 터널링, 회사 밑에 구멍을 파서 주주들의 이익을 빼돌립니다. 또 그걸 지금까지는 유지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고용도 그렇게 됐습니다. 모듈화, 로봇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지만 그 투자의 대부분들이 뭐냐 하면 숙련하고 상관없는 기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뭔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고임금 노동조합에 의해서 보호받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곧 은퇴하니까 시간 벌자로 투자를 해왔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의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면은 혁신 성장이고 투자 많이 하고 나쁜 면은 소액주주들 홀대하고 또 회사 내에서는 지금은 참는다로 가면서 비정규직 위주로 대응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 씁니다. 나라로도 그렇죠. 개인연금, 퇴직연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액소득자들이고요. 대부분은 기초연금에 의지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스웨덴처럼 할 거냐? 저는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 인구 300만, 500만짜리 나라들이 더군다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대한 시장 옆에서 자국 통화를 유지한 대가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유로화 사태 보시면 알잖아요. 유로화를 쓰는 나라는 죄다 망했는데 유로화를 안 쓰면서 유럽에 붙어있는 나라는 나날이 성장합니다. 왜? 통화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유럽을 뜯어먹고 있죠. 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나라들을 일반화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혁명 또는 혁명 직전까지 가서 여기서 더 불평등이 심화되면 전쟁 난다, 우리 다 죽는다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생각하는 선택과 아직도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에서 엉들려 있는 우리의 존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굉장히 쉬운 선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쉬운 선택 따윈 없다. 왜? 우리가 생긴 많은 문제는 우리의 장점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장점을 훼손시키는 길로 가는 순간 대만에게, 일본에게, 중국에게 물어뜯길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복지가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후에 연금 세션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또 다른 일정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게 아쉬운데요. 국민연금 개혁에서 저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버넌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정부 밑에 있어야 되는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왜 정부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되는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 연기금을 운용하려면 오늘 제가 했던 아주 간단한 포트폴리오라도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1년마다 바뀌는 재정 관련 하시는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는가? 2년 주기로 바뀌시는 이사장님이 이해하는가? 심지어 본부장님도, 기금운용본부장님도 이해하시는가? 저는 못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IMF 국장으로 계시던 이창용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모셔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기구, 글로벌 연기금에서 일하시는 노랑머리를 들고 오자. 한국 사람을 왜 들고 와야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들고 와야죠. 심지어 중국조차 캘리포니아 교주관 기금에서 일하던 미국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도 운영을 맡깁니다. 물론 그 사람 잘렸지만 우리는 연기금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아주 쉬운 대안도 안 하고 있다. 저는 연기금 운영본부를 하루라도 빨리 뉴욕으로 옮기자. 왜? 전 세계 자산시장의 60%가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첫 번째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수출로 먹고 살고 뭐든 글로벌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성공했는데 왜 연기금 운용은 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가? 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문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하는가? 그리고 작년에 한국 주식 못 팔게 된 결과 올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일거에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는 개혁 따위는 없다. 그리고 부디 약간 저는 이런 할 수 있는 것부터도 안 하면서 큰 그림만 그리다가 무슨 소위 특위 해체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기대는 걸지 않는다. 그러나 희망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네, 그 사회정책 그리고 복지국가 전공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투자 전략하는데 와서 얘기를 하자니 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 현상이 자연현상인가? 그게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그 경제적 현상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숙명적인가? 근데 마치 우리가 사고라는 걸 보면 경제 현상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연적인 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 현상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거든요. 경제 현상은 사람들이 결정한, 사회가 결정한 결과고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복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경제사의 역사를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면 케인즈가 처음에 자신의 주장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 얘기에도 동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믿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패러다임도 바뀌고 경제 성장 방식도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70년대, 80년대 위기도 마찬가지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2008년 위기부터 코로나19 위기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어쩌면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가 아닐까?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또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과거의 시선으로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문제나 경제에 대한 문제나 정책에 대한 문제가 누굴 위한 거냐? 아무리 나라가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하고 힘들면 저는 그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경제가 따로 가는 거고 사회정책이 따로 가는 것도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회에 많은 광범위한 사람들이 그 고부가치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좋은 교육과 좋은 돌봄과 좋은 주거가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홍 박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평소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한 사회 경제적 위기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인가? 저는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룬 그 성공의 방식, 그걸 한마디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불균형 성장 방식 자체가 우리가 불평등, 높은 자살률,
인구학자들은 불가능했다고 하는 1.0 이하의 0.7에 해당하는 그 합계 출산율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회 문제를 고치는 게 그럼 쉽나? 그걸 그냥 복지 지출을 통해서 고칠 수 있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성공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의 방식을, 경제성장 방식을 성공의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딜레마일 수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 구조를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지 않나. 우리는 과거에 기반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변화하는 양상 속의 미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도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미래를 맡기지 말고 우리가 구성하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세션에서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겪어온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뭘 바꿔야 될까?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두 분 발제자께서 요약하면 생각의 대전환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지만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이 끝나가는 무렵에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의 민낯이 어떻게 됐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또 귀중한 교훈을 우리한테 동시에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토론회가 오늘 1세션이 그러한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토론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두 분 발제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세 분 토론자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여러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1세션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각계의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 다시 한번 새삼 또 영광스럽습니다. 분명한 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바른 경제 성장과 사회 정책 그 방향을 위해서는 국가, 사회, 민간 또 기업들이 모두의 공감대와 노력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론을 이끌어 주신 우리 최진호 교수님과 5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